먼저 북한군이 러시아군 캠프에서 보급품을 받는 동영상을 우크라이나군 측이 18일 SNS X, 과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북한군 추정입니다. 확정은 할 수 없어요. 녹색 군복의 동양인 남성들이 지금 미군으로 말하면 더플백이라 그러죠. 그걸 들고 지금 차례를 지어서 가서 보급품을 받는데 물론 오디오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동영상에서 녹색 군복을 입은 동양인들 보신 대로 이렇게 줄지어 가면서 북한 말투를 쓰는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결정적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저 장소는 러시아 세르게프스키 훈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훈련장에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장정들이 줄지어서 보급품을 받는 수령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훈련장이니까 아마 말이 잘 안 통할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군 그 병사들을 끌고 간 그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지시하지 않으면은 막 질서가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할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말들이 뭐 넘어가지 말거라, 아마 선 그어놓고 뭐 넘어가지 말거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나오라 야 뭐. 그 야가 이제 북한 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직접 음성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북한 어투는 그 억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있죠. 예. 나오라 야 뭐 이런 결정적인 게 이 뻐러지 같은 놈들 하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버러지를 뻐러지라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버러지 같은이라고 가끔 뭐 비속어로 쓰지만 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군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독특한 그 북한 군 내에 이제 그 용어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런 걸 보면 북한 군 그 병사들이 뭔가 러시아 훈련소에서 장비를 보급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팩트다.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인 파라팍스에는 참전 중인 북한군의 영상이다라면서 두 건이 있었는데 네. 줄지어 뛰어가는데 거기서도 뭐 같이 가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걸로 봐서는 네. 그리고 그 찍은 사람도 저거 북한 군인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실전에 투입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 투입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군 장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용어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아군 간 접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특히나 아무리 뭐 이 최첨단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밤에도 피하 식별이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여러 전쟁사에서 보면 5인 사격. 예. 이 적과 싸우다가 이 사상자가 나는 경우 못지않게 5인 사격으로 인해서 우리 편끼리 싸우다가 특히 야간 전투.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은 그 숙달시켜서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훈련이 불가피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됐다면 12,000명 정도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을 한꺼번에 연병장에 모아놓고 동시에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네. 여러 훈련소에서 그리고 아마도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보낼 텐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또 사설 위성업체들이 민간입니다. 군정찰 위성 또 민간 위성 상업 위성을 통해서 러시아의 북한군 이송과 군 활동 모습을 촬영해서 잇따라 공개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위성 사진 석 장을 내놨는데 그중에 한 장은 예. 우리 위성이 찍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성사진 석 장인데 두 장은 러시아 훈련소를 찍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상공에서 찍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사진이라고 합니다. 12일에 북한 청진항 상공 모습이에요. 예, 저거는 이제 우리가 찍은 건데 저 청진항에 러시아 함정이 돼 있고 북한 장병들이 지금 그 함정을 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장면 줄지어 서 보이잖아요. 있고요. 예. 저거는 우리 위성이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두 장의 그 러시아 훈련소를 찍은 위성 영상은
출처가 나와 있어요. 출처가 에어버스라고 하는 민간 우주 정찰 업체가 찍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니까 민간이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공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민간 위성이 상업적으로 이런 것을 찍은 것이 아니라 군사 위성이 네. 청진항을 찍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군사 위성은 이게 군사 기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위성이 찍었다는 것 자체를 군사 기밀로 우리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출처가 없는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그 청진항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운 거죠, 우리가. 예, 그리고 그걸 지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SAR이라고 하는 이 위성 정찰로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전파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것을 가지고서 영상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피사체를 찍는 게 아니죠. 예, 예. 우리가 사진기처럼 찍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다시 화상으로 이제 이걸 전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구름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정확하게 이걸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SAR 그 위성 촬영의 그 신뢰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띄워 올린 위성 정찰, 군사 위성 정찰로 촬영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이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이며 군함이며 하는 것들을 지급하면서 한글로 된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여기서도 북한식 말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서 소리를 저희가 키워서 보여드리는데 저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뻐러지 얘기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자, 고주필님. 자, 이 또 서식이 나왔어요. 그걸 네. 보면 이건 그야말로 시쳇말로 딱 떨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CNN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게 모자둘레나 뭐 이런 거를 그 쓰라고 체크하라고 돼 있는 표예요. 근데 이게 러시아 훈련소잖아요. 그럼 러시아 말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글로 돼 있거든요.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식 모자. 그러니까 네. 식은 북한 말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식이니까 러시아 스타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걸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선식도 하고요. 이게 뭐 체형이 다르니까 뭐 그냥 군모뿐만 아니라 이제 철모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두형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이게 덜렁거려서 뛰지도 못해요. 그럼요. 예, 이게 모든 장비가 다 그렇거든요. 이를테면은 군화가 안 맞는 군화를 신었다. 그리고 저 10km 행군한다 그러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물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군 장비는 뭐 그야말로 자기한테 딱 맞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말 맞춤 양복처럼 다 재가면서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크기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이 표에 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53, 54, 54, 55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러시아의 군수품을 북한 장병들한테 제공하는데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네. 우선 북한이 워낙 헐벗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만한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다 입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군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두 번째는 어쨌든 군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정형화되고 이 통일화돼야 돼요. 이를테면 아무리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같이 섞여서 싸워도 서로 신는 군화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이 통솔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장 부상자 처치할 때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저런 식으로 러시아에 가서 전쟁을 북한 장병들이 하는 거니까 병사들이 러시아식으로 다 지금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와서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을 시작했다는 제보 또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리우폴 주민들이 북한군을 직접 목격했다. 뭐 이런 목격담을 우크라이나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저항단체에서도 북한군이 러시아 포병 교육을 시작했다.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우크라이나 쪽의 보도는
다는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서방 여러 국가들이 지원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뭐 무기를 좀 더 달라. 그리고 직접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좀 더 달라. 여기다 더해서 나토군의 어느 나라라도 좋으니까 한 나라라도 좀 참전해 달라. 네네.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혼자만의 이 외로운 전쟁은 아니게 되잖아요. 그 순간. 확전이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요구들을 해왔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 네. 이제 나토 국가들이 참전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 기자들이나 언론들이나 정부가 최대한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안간힘을 쓰는 예, 장면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황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북한 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정황은 몰라도 일단 어떤 큰 흐름은 맞다는 그런 해석이셨어요. 푸틴은 19일 날 외신 기자들에게도 파병 관련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 북한은 이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한 부대들 속에는 북한이 정예 중에 정예라고 자랑하는 일명 폭풍군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부대가 그 전신인데요. 당시의 영상 함께 보시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6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 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저 김신조 씨 유일한 생존자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셨죠. 자, 이 폭풍군단 지금 대략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북한군의 병력은 한 1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인터뷰에 나왔던 김신조 씨와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김정은이가 양성을 해서 네. 지금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대 20만 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공수특전사 한 20만 명 또는 해병대 20만 명 엄청나네요. 또는 우리가 북파공작원 UDT나 이런 여러 북파공작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군은 전부 합쳐서 50만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 20만의 특수부대는 결코 우리가 경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4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가 폭풍군단입니다. 11군단. 예, 11군단. 그 자기들이 이름 부르기는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4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폭풍군단의 출발점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1.1 사태를 일으킨 김신조 일당입니다. 그때 저 부대를 중학생쯤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1,2사군 부대라고 보통 불렀어요. 당시에는 부대 이름을 1,2사군 부대라고 1,2사군이죠. 예. 그 김신조는 31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지금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경로는 지금 우리가 다 확인이 돼요. 지금도 산에 그 등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총탄 자국도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그 파주의 판문점 있잖아요. 그 판문점 북쪽에 그 DMZ 그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그 해놨어요. 그 철조망을 일로 뚫고 들어와서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길을 타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뒷산까지 옵니다. 네. 청와대 뒷산까지 와서 지금의 부암동이죠. 부암동에 그 자하문 있잖아요. 그쪽을 지금 청와대 이제 국민공원이 됐는데 청와대를 끼고 그 부암동으로 올라가는 고갯길 있잖아요. 고갯길 중간쯤에 가면 동상이 하나 써 있어요. 최규식 경무관. 이게 최규식 경무관의 네. 동상인데 종로서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군경이 함께 이제 공비들에게 맞서서 전투를 하다가 그 경감이 최규식 경감이 거기서 전사했거든요. 당신은 총경. 예. 그런데 그 1, 2, 4군 부대가 모태가 됐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청와대 뒷산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박정희의 목을 따기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네네. 따지면. 그러니까 그 부대가 대단한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1, 2, 4군 부대를 모태로 해서 지금의 특수전을 전문으로 하는 11군단, 폭풍군단을 키웠고 그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그 중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파병된 북한군은요, 우크라이나에 최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알바지로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뭔가 대가를 단단히 받아내려는 계략이다. 외화벌이 수단이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분석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12,000명 정도가 이제 가서 만약에 전선에 배치가 된다면 지금 보도 외신에 따르면 하루에 1,500명 전후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투가. 예,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밀리면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야말로 결사항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전황 자체가 워낙 물량이 압도적인 러시아군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러시아도 쉬운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미 60만 명 가까운 러시아 군 장병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렇죠. 아무리 거기 러시아가 군사대국이고 뭐 300만 뭐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60만의 사상자가 났다는 건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식적으로는 아니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이 왜 북한한테 뭐 저 실병력까지 달라 그러냐.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게 푸틴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그런데 이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할 나라가 지금 세상에 북한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깡패 국가 북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몸값을 바꿔 넘길 수 있는 거죠. 러시아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특수전 부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전투에 배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보통은 후방에서 좀 뭐 공병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병을 하지만 지금 이번에 북한군의 이 파병 양상은 좀 그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최전선에 배치돼서 뭐 총알바지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이번 북한군 파병을 당면 위기로 느끼고 있는 서방 유럽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고 중국은 뭔가 불편한 모습이에요. 찝찝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김정은이는 완전히 푸틴하고 단단한 이 혈맹 관계, 한 몸이 되겠죠. 종속 관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 후방 부대인 북한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 러시아 편으로 훨씬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대놓고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리를 끙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진핑과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산국이니까 드러내놓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우회적인 불편함의 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자막으로 보여드린 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와 관련된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일단 실질적 파병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그것도 그냥 시찰단 수준이 아니라 10,000명 넘는 실병력을 실질적으로 파병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북한이 심각한 이 평화 위협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뭐 미국 눈치 볼 거 뭐 있냐, 일본 눈치 볼 거 뭐 있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라고 정말 막가파식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최악의 그 막가파식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는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우리도 대형 수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푸틴한테 경고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이게 검토 단계지만 예, 그렇지만 저는 살상무기 직접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의 지원까지는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우리도 왔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태도에 만약에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라고 이미 윤 대통령이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살상무기 검토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